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지금 계속 방어작용 배운 것들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병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에이즈하고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즈예요. 먼저 에이즈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먹어야지. 먹을 먹어야 되겠죠. 먹고 나서 나 뭐 먹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항원을 제시를 해줘요. 항원 제시한 걸 누가 가서 인식해? 그렇지. 보조 T림프가 가서 인식을 하는 거죠. 보조 T림프가 가서 인식을 해줘서 얘가 이쪽이 뭐예요? 그렇죠. 항체를 만드니까 체액성 면역이죠. 얘가 체액성 면역을 촉진을 해주고 얘가 보조 T림프가 여기 세포 독성 T림프구죠.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세포성 면역을 촉진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조 T림프구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보조 T림프구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만 여기까지가 1차 방어죠. 여기까지가 1차 방어고 1차 면역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2차 방어죠. 그러니까 여기 인식하는 것부터가 2차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 T림프구가 1차 방어와 2차 방어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뮤노디피션시, 이뮨이란 말이 면역이란 뜻이에요. 이뮤노디피션시 하면 결핍된, 빠진, 없애는. 그러니까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이 보조 T림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감독은, 축구에서의 그 감독은 직접 공을 차는 사람도 아니고 볼을 막는 골키퍼도 아니죠. 아니지만 감독이 있어야만 그 경기가 이제 잘 돌아가겠죠. 예. 감독이 없어도 이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감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T림프가 1차 방어, 2차 방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는 중간 다리가 되는 굉장히 좋은 애인데 에이즈에 걸리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보조 T림프구가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에이즈 환자 내부에 이제 HIV가 들어온 거야. HIV가 요게 HIV입니다. 어디 갔요? 요 HIV. 요 점선, 요게 HIV입니다. HIV가 감염돼서 HIV가 쭉 올라가는 거야. 쭉 증식을 해서 막 올라갈 때 우리 몸의 T림프구가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갔어? T림프가 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T림프가 쭉 감염돼서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HIV가 이제 왜 떨어지게 되냐면 요 구간 안에서 얘가 이제 왜 떨어지게 되냐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가 생겼으니까 바이러스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아서 얘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져서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야 돼. 우리 몸의 면역이 그걸 다 끝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닥을 찍으려다가 딱 돌리면서 멈춰지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냐면 자손을 만들다가 증식하다가 돌연변이에 성공을 해서 그 항체를 피하는 애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코로나라는 것도 이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DNA가 아니라 이제 RNA라는 거를 핵산으로 유전 물질로 삼아서 돌연변이를 하는 그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RNA들이 좀 DNA보다 불안정해서 돌연변이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변이가 또 오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백신이 잘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에이즈도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는데 그거를 못 잡는 애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거 못 잡는 애가 나왔으면은 그걸 잡는 항체를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얘가 그 교묘하게 그 사이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 사이길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 그 사이길을 가면서 오랫동안 잠복기를 가져요. 쭉 잠복기를 가져요. 잘 늘지 않죠. 여기 그 시간을 보면 이게 연 단위거든요. 1년, 2년, 3년 다 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는 되게 5년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하나를 뽑아낸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생물학에는 이쪽이 10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학회에서는 에이즈를 만성질환으로 분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에이즈에 걸렸다고 에이즈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잠복기를 거치면서 그런 항체들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게 돼요. 좀 잡히는 것도 있겠지. 항체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안 잡히는 애들이 이제 점점 일종의 우리 몸속 안에서의 자연선택이죠. 그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얘가 돌연변이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보조 T림프구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세포 독성 T림프구까지 없애면서 우리 몸의 모든 T가 다 아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가 다 없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몸의 2차 방어작용이, 즉 후천성 면역이 잘 돌아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A가 acquired, 획득했다는 거야. 얻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얻게 되었다. acquired, 획득한 후천적인 아까 면역, deficiency, 결핍된 신드롬. 그래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신드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또 에이즈 환자가 있고, 정확하게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에이즈로 죽는다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에이즈로 죽는 건데 생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에이즈로 죽는다고는 사실 잘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결국 뭐 에이즈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도 이렇게 뭐 논문이나 뭐를 학술지에 쓸 때는 에이즈로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생물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끼익 해서 이렇게 갖고 굴러갖고 그 보도블럭에 딱 머리를 찧어서 이제 그 뇌출혈로 죽었다고 쳐봐요. 그럼 저의 직접적인 사인은, 죽은 원인은 자동차에 부딪힌 겁니까? 아니면 보도블럭에 머리를 찧은 겁니까? 그렇죠. 보도블럭에 머리를 찧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자동차 드라이버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보도블럭을 여기다 갖다 놓은 시청의 그 시장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유 그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뭐 법의학자들이나 직접적인 사인은 보도블럭에 의한 강한 후두부의 그 뇌출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에이즈가 걸리면 에이즈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고요. 에이즈가 걸려서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온 병원체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감기 바이러스 잡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들어왔다. 코로나를 잡을 수 없어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감기, 코로나, 독감 얘기했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다 호흡기 질환이긴 합니다만 감기랑 독감이랑 코로나는 다 다른 질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감기를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감은 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자,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진 하나를 봤는데 살모넬라라고 우리 몸에 좀 그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 병균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살모넬라균이 들어오면, 물론 조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 한두 번 설사하고 뭐 이렇게 잘 막아냅니다. 여러분 아침에 설사했네요. 선생님 저 설사해서 오늘 조퇴할게요.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2, 3일 좀 견뎌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장염 같은 하루에 막 6번, 8번, 10번 막 이렇게 설사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빨리 병원에 가보셔서 뭐 다른 그 질병이 있나 뭐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장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한두 번 하루
하루에 뭐 한두 번 설사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자연 치유적인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환자한테 그런 그 설사가 일어나게 되면 한 달 동안을 계속 설사를 하다가 완전히 피골이 그러니까 살이 뼈에 거의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에이즈의 그 다음에 들어온 걸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레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레르기라고 읽어야 되는지 알러지라고 읽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좀 잘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지금 알레르기라고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알레르기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는데 그 항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걸 항원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항체도 그냥 일반적인 항체가 아니라 좀 독특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원이라고 안 하고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알레르젠이라고 합니다. 원래 항원도 사실은 영어로 안티젠이죠. 그 영어를 그대로 봐서 알레르젠이라고 하는데, 알레르젠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레르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가루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꽃가루가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몸 안이라는 얘기는 피를 통해 여러분의 꽃가루가 돌아다니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코 쪽에 점막에 코를 하도 후벼서 뭐 상처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꽃가루가 여러분 몸 안으로, 그러니까 혈액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아니면 그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레르젠으로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알레르젠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항체가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항원이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꽃가루로 잡는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1차 침입했을 때. 그런데 이 항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독특한 항체가 생겨요.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약간 좀 독특한 항체가 생겨서, 이 항체가 왜 독특하냐면 이 항체가 우리 몸의 비만세포라는 이른바 그 좀 뚱뚱한 세포한테 가서 마치 수용체처럼 붙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체처럼, 이 비만세포에 수용체처럼 이 항체가 붙어서 그 다음에 얘가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재침입.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얘가 재침입,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꽃가루를 인식을 하면서 이 비만세포가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저번에 앞에서 염증 반응 때 말씀드렸던 히스타민을 과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을 과다 분비를 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나오고 막 눈 있는 데가 막 뻘겋게 되고 막 가렵고 코에서 막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피부 이런 데서 막 뻘겋뻘겋 올라오면서 막 거기도 가렵고 막 이렇게 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관에 예를 들면 혈관에 여기 히스타민 수용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으면 여기에 히스타민이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히스타민이 이렇게 와서 갖다 붙으면 요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혈관 부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뭐냐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스타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이 이 히스타민 수용체라는 가축이 둘이 이 수용체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타민이 붙을 수 있는데 항히스타민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히스타민이 붙으면 이 혈관이 부풀질 않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히스타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얘가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즉 알레르기약은 알레르기를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얘가 알레르기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치료법이 없어요. 아까 에이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현재 치료법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평생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알레르기 원, 알레르젠에 대한 그 항체를 계속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줄이거나 꺾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방어 능력을 꺾으면 에이즈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좀 평생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알레르기가 그냥 단순히 좀 기침 좀 하고 이렇게 그냥 막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온몸의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는 건데 특히 뭐 다른데 뭐 발가락이나 이런 데만 그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가락 좀 가렵고 말 텐데 문제는 호흡기 쪽이 심각하게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호흡기가 줄어들게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그 아드레날린 주사를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에피네프린 똑같은 얘기죠.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얇게 제가 본 거는 이렇게 까만 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 이렇게 멋있게 써 있는 뭐 이렇게 약간 얍상한 요만한 건데 그 끝에 이렇게 똑 빼갖고 끝이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콕 찌르면 거기서 주사 바늘이 콕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그 아드레날린을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빨리 지금 이 호흡기가 막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그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니까 빨리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주사를 가장 빨리 몸에 돌리려면 심장에다 갖다 박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심장은 갈비뼈나 이렇게 뼈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찌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휴대용은 그 주사 깊이도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꽂아주는 거냐면 허벅지에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허벅지가 굉장히 많은 혈관이 지나다녀요. 그 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하거나 허벅지를 스쳐가면 되게 그 사람은 아마 엑스라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갖다 박으면 허벅지에서 피를 타고 빨리 아드레날린이 주사를 돌면서 교감 반응이 나타나면서 기관지가 확대되면서 지금 이 아나필락시스로 접어드는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나필락시스를 겪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소지품을 빨리 찾아보면 이런 아드레날린 주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가지고 우리 몸에 실제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